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성원 연구소 이번에 엄마학교 그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볼 최병철 컨설턴트입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수요일, 9월 1일이죠. 9월 1일에 이제 고3들이 이제 모의평가를 드디어 치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에 가장 큰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하면서 좀 시험을 치렀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물론 주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뭐 과학이지만 어쨌든 이제 전 과목 입시를 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아이들에게 정확한 공부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접 9월 모의평가를 좀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치르고 왔는데, 일단 시험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애들이 고생이 많구나. 저는 오랜만에 이게 앉아 있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애들은 그 와중에서도 이제 문제를 그 안에서 집중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9월 모의평가를 보신 고3 수험생들하고 뭐 재수생 포함해서 고생이 다들 많으셨고요. 일단은 수능까지 이제 오늘부터 딱 10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10주 동안 남은 기간 좀 필요한 내용을,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서 수능에 더 좋은 결과 많이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뭐 수학 영역 총평을 해볼 텐데, 사실은 이제 모든 과목을 제가 다 봤지만 또 뭐 국어라든지 뭐 다른 과목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또 어떤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또 너무 이제 건방진 좀 행동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제 주 과목인 좀 수학 영역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그 9월 1일 모의평가를 수학을 보시면 이제 30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통 영역에 22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제가 이제 풀면서 이제 주의 깊게 뒀던 건 어쨌든 공통 과목 22문제에 어떤 문제들을 담았을까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모의평가 끝나고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뭐 6월 모의평가는 가서 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니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체감 난이도가 아이들에게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공통 영역만 보면, 공통 영역은 거죠.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공통 영역만 보면 어쨌든 이런 뭐 해석적인 부분에서 6월 모의평가보다 좀 더 많이 좀 물음을 던지는 어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는 좀 계산이 강조되었다고 하면, 이번 주 9월 모의평가는 어떤 해석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좀 충실히 하지 않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출문제만 많이 돌려본 학생은 조금 문제도 생소함도 느끼고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제가 두 번째 줄을 써놨는데, 어떤 공통 영역에서 어떤 개념의 연결관계,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어떤 개념까지 쭉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강조해서 물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의평가는 끝났으니까 이 모의평가 끝난 뒤에 어쨌든 자기 이제 목표 점수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 점수보다 조금 점수가 모자란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맞춰야 될지, 어떤 문제 번호를 맞춰야 될지 꼭 캐치를 해내서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개념들은 꼭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더 넣어. 1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좀 보고 풀려고 시도를 해보면 이 문제가 이제 수능 특강에 뭐 엄청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실려 있는 게 있고요. 특히 제가 밑줄 쳐놨는데 저 나조건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모의평가는 이제 어떤 개념의 연결관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나조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내가 저 조건을 보자마자 이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은 마이너스 100보다 최소값이 항상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캐치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문장을 보고 나서 이제 D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그 B, C, D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위권들도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를 꼭 캐치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 그런 부분만 캐치한다면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정석적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계산이라는 걸로 마지막 이제 어떤 문제를 답을 내잖아요. 예. 항상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지막 계산으로 답을 내는데 그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판단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력. 예.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는 거는 내가 앞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장 빠른 정확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단시간에서 쌓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풀면서 충분한 어떤 내공을 갖고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남은 기간이 10주밖에 안 남아서 70일 동안, 10주 동안 쌓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이제 고2, 고1 더 이전 학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이런 문제를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면서 답까지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사실 그 가족권에서 D를 구한 다음에 D를 넣어보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라요. 예. 직접 풀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좀 내리는 훈련들 역시 이게 판단은 경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 가는 길을 내가 잘 알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많이 가봤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계산도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의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14번을 가보시면 잠깐만요. 15번을 가볼게요. 15번을 가보시면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제 이전의 문제들은 보통 갈래가 2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갈래가 3가지죠. 그만큼 내가 해내야 될 계산이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해설할 때는 아이들한테 A1부터 추적을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A1부터 추적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 저 A5 더하기 A6이 0이라는 조건을 보고 이걸 갖다가 역추적을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 문제도 생각보다는 쉽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1부터 제가 추적하라고 그 전에 해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는 A1보다는 거꾸로 가는 게 즉 역추적 시스템이 더 낫다는 거죠. 그 이유라는 거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 네모 A5 더하기 A6이 0이라는 걸 보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이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무조건 이거야 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문제는 시험장 안에서 만날 거고 당연히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겠죠. 물론 유형은 다 봤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에 있어서 내가 중간중간에 판단을 수정하려면 또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사실은 저걸 이제 판단하고 나서 역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야,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야,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은 학생들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오면서 아니면은 쉬운 사전을 풀면서 시간을 충분히 아껴놨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플러스 거기에 있는 마음적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럼 답이 아주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당연히 정신없어서 보기들은 잘 안 보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 보기도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보기 보면은 1번이 2분의 9고 2번이 5고 쭉 2분의 13까지 나갔는데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은 이제 A1이 그 절대값이 1보다 작고 나갔다니까 A1이 1을 넘을 수 없거든요. 1을 넘을 수 없는데 지금 A1의 값의 합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말은 A1이 최소한 가능한 게 5개를 넘는다. 5개 이상이다. 라는 얘기고 5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까지 갖고 들어갔으면 더 쉽게 문제를 풀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시간적 여유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면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 과목 3개잖아요. 학력화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6월 모의평가도 뭐 등급컷도 나오지만, 예, 등급컷도 나오지만, 네, 그 밑에 그 두 번째 테이블이 이제 6월 모의평가 등급컷인데요. 확률과 통계가 이제 90점이고 1등 컷이, 미적분하고 기하는 85, 86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85점을 받았다. 그럼 이제 미적분에서는 1등급이 될 수 있지만 확률과 통계는 2등급이 돼요. 예. 참고로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좀 내는 시스템을 조금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통 영역은 모든 학생이 풀잖아요. 그 다음에 8문제는 이제 각각 선택한 학생이 푸는 건데, 공통 영역에 대한 거는 그 점수를 같이 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만약에 공통 영역 평균이 뭐 70점이다. 근데 확률과 통계 고른 학생이 만약에 평균 점수가 50점이다. 그러면 미적분 고른 학생이 평균 점수가 공통 영역이 높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그 표준 점수를 보정이란 걸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원점수가 똑같아도 그 보정 효과 때문에 미적분 표준 점수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등급컷을 보시면 지금 6월에는 지금 미적분이 85점, 기하 86점이고 학력 통계 90점인데, 이번 모의평가 등급컷은 이제 예상이긴 한데요. 미적분이 87점이고 기하가 90점이고 확률 통계 94점이니까 각 선택 과목당 한 3, 4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최상위권의 표준 점수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줄에 적어놨지만, 이제 최상위권 표준 점수에 영향이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내가 문과에 만약에 인문계 학과에 지원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보통은 이제 학문과 통계를 고르잖아요. 인문계 학과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른 어떤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선택 과목 안에서도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과 학생이어도, 즉 인문계를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어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골라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고3 학생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고2, 고1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3 학생은 지금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요. 예. 그러니까 인문계 학과를 지원하는데 내가 최상위권이다. 근데 그러면 무조건 학통을 골라야 되느냐? 예. 그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방금 봤던 대로 이런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다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미적분도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미적분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표준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는 표준 점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이슈로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1이나 고2 학생들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기 전에 22번도 보고 가시면, 이제 22번이 이번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1등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EBS를 참고해 보니까 97% 정도가 오답률이 떴는데, 그러니까 3%만 맞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서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문제 가서 풀었는데, 제가 이제 푼 거를 보시면 실제 계산했던 거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4줄? 3줄 정도면 계산이 끝났던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였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석이 엄청나게 강조된 문제였고, 사실은 이런 유형은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잘 안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저 GX 옆에 있는 그 오른쪽 부분, 극한값 부분, 저기가 좀 관건이었어요. 리미트, 그 LIM, 리미트 달려있는 부분. 그래서 저게 이제 미분계수와 어떤 기울기의 의미를 물어본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그 정확한 의미라든지 답까지 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답 맞추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6주 전인가요? 그때 엄마 학교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교과서 개념 가지고 수능을 다 맞겠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도 충실하게 공부하시되, 이제 이런 22번이나 아니면 뭐 뒤에 선택 과목 30번을 풀기 위한 어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들까지 내가 이 문제 안에서, 시험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내가 3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수능 개념들, 이 심화 수능 개념들도 그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70일 남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3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이전 고2, 고1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거 갖다가 사실 제가 이제 고1 최상위권들한테도 많이 줘봤는데, 예, 고1 최상위권한테도 이 문제 해석은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아마 거의 처음 본 유형에서 그랬을 건데, 예, 처음 본 유형에서 그랬을 건데,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기출문제로 많이 수능 대비를 하겠지만, 기출문제 플러스 어떤 수능 개념이 실린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을 접할수록 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어떤 문제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6월 모의평가 출제진하고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은 달랐을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 남았잖아요. 그럼 수능 출제진도 아마 다를 건데, 그럼 6월 모의평가 또 9월 모의평가 이전에 이런 것들과 또 다른 기조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많이 간과를 하는 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예. 6월 모의평가가 뭐 이미 지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6월 모의평가가 있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비를 할 게 아니라 9월을 대비해야 되고 수능을 대비해야 되고, 지금 이번처럼 또 9월 모의평가 끝났으면 또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할 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9월 모의평가 문제 가지고 너무 이제 수능에 나올 거라는 강력한 믿음, 예, 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내년 9월 모의평가를 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출제진이라는 거는 바뀔 공산이 크고,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기조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학습하시되,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학습하시되, 기출문제, 기출 유형의 개념이 들어간, 예, 그 심화 개념이 들어간 유형들도 조금 다양하게 접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교재는 제가 뒤에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예, 어떤, 뭐, 기출문제,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마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고, 예, 그런 좀 심화 개념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만점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그걸 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를, 예,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뭐 70일 남았는데 이거 갖다가 뭐 심화 엄청나게 뭐 한 권을 다 뭐 정독해가지고 읽을 건 아니고, 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부분만 좀 발췌독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고2, 고1들은 이제 최상위권들은, 예, 그런 어떤 심화 개념서 한 권 정도는 가지고서, 예, 정독을 해놓으면 분명히, 예, 수능 볼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2번을 받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이거는 제 선택 과목에서 조금 뭐 새롭게까지는 아닌데, 예, 조금 학생들이 고생했을 만한 문제를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년과 통계 29번인데요. 사실은 이 지금 분포표가 두 개인데, 분포표가 두 개의 문제는 이번에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문자가 되게 난무해 있고요. ABC가 나오고, 그때 그 전에 나왔던 거 다 숫자로 나왔었거든요. 예. 문자가 난무하고, 그때 문자로 나왔긴 했는데 분포표 변화는 없었어요. 예. 변화 없었고, 지금은 분포표가 막 문자가 난무하고 분포표가 조금은 막 뭔가 더했고 뭔가 뺐어요. 예. 그래서 차이가 생겼다는 건데, 그럼 이런 문제를 푸실 때도 대부분의 학생을 보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그냥 배운 내용 가지고 식이 바로 들어가요. 예. 식계산이 바로 들어간다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 미지수가 3개고 아마 식이 2개밖에 안 나올 텐데,
그렇게 풀면은 맞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고요. 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아마 30번은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30번에서 좀 시간이 모자랐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어떤 이게 계산이 스피드가 중요하죠. 예, 스피드가 중요한데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패스, 어떤 길을 택하는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제 보자마자 아마 바쁘니까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29번 정도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산에 들어갔을 건데 이거 보고 10초가 잠깐 머뭇거린 다음에 아 지금 이게 대칭이네. 대칭이네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면 생각보다 계산이 금방 끝나거든요. 예. 물론 저는 시험장 안에서 이제 미적분을 골라서 풀어서 확률과 통계는 시험이 끝나고 풀어봤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다 풀어봤고 예. 이 문제 이제 그런 어떤 계산상의 허점을 노리고 이 수험생들 계산상의 허점을 노리고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좀 조잡하다고 하는 얘기도 봤는데 어쨌든 뭐 조잡하든 뭐 깔끔하든 문제는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계산 들어가실 때 10초 정도는 좀 머뭇거리고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은 뭐 고등학생 강의도 하고 초등학생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자 얘들은 지금 거의 그러니까 문제를 대할 때 문제를 뭐 다 안 읽고 대하는 건 뭐 태반이고요. 어떤 그냥 답을 내기 위한 계산하기 바빠요. 애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답까지 가기 위한 베스트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스트 패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훈련을 통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문제를 푸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29번 이거는 미적분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선택을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 푼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10번까지 푸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1번부터. 예. 근데 이제 15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좀 걸리는 문제여서 거기도 좀 시간을 썼고요. 예.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는 편은 아니었는데 27번에서 갑자기 계산이 꼬이더니 제가 예. 27번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3점짜리 중에는 27번이 오답률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애들한테 더 정확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7번에서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한 20분 이상 쓴 것 같거든요, 느낌상. 예, 그래가지고 뒤에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때마침 29번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던 이차함수의 필살기성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이차함수라서 고1들한테 많이 한 얘기인데 예, 그 문제가 고3 모의평가에 지금 꽂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차함수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이차함수는 중3 때 처음 배우잖아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중3 때 배우는 애들에게도 야 이거는 고3까지 수능까지 나오니까 이차함수의 속속들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비율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비율 필살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학생은 아마 이거를 금방 풀었을 건데 예. 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금 뭐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풀이는 어떤 뭐 다른 선생님도 많이 올려놓았을 거고 예. 뭐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면서 예, 들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디테일한 풀이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또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 교과서 개념만이 수능에서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는 이 만점 받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수능에 들어가는 이 수능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캐치를 좀 하고 있으면 분명히 장점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차 함수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대칭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함수의 6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말을 붙여놓은 이제 단어를 만들려고 이제 뭐 정치, 교대, 뭐 주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 그런 이제 6대 요소라든지 아니면 함수에서 중요한 뭐 5가지 점, 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해설 강의 할 건 아니겠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좀 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정도? 예, 11월 정도에는 예, 제가 이제 파이널반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한 파이널반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파이널반을 통해서 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만점 만들기, 예, 만점 만들기 하고 싶은 거고 이번 모의평가도 그렇고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내년보다 확실히 킬러 문제는 쉬워지고 있어요. 예. 이번에 오답률 높은 문항들을 보면 22번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30번이 2등이고 그다음 21번이 3등, 그다음에 29번이 선택 과목 29번이 4등, 20번이 5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5번이 6등이었는데 공통 영역만 따지면 15번과 20번, 21번, 22번 이 네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제가 딱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네 문제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려운데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그 전에 엄마경 할 때도 언급한 거지만 최상위권들은 이제 만점을 확실히 맞을 각오로 덤벼드려야 되고 특히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마찬가지 역시 만점을 받을 각오로 덤벼들어야 되고 이번에 그 배치표 나온 거 보면 9월 모의평가 배치표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뭐 국수탐 합쳐서 297점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수학은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97점이면은 3점밖에 안 깎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만점을 받을 각오로 최상위권은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내년보다는 절대 어렵지 않다.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파이널반을 이용해서 예, 좀 만점에 가까워지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민성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이제 국어로 많이 유명하시니까 국어를 보고 많이 오실 건데 국어를 보고 오시되 국어만 어차피 국어도 수능 과목이고 수학도 수능 과목이니까 예, 이제 소장님께 국어를 배우고 예,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온 김에 예, 효율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예, 수학도 예, 파이널반을 수강을 하셔서 예, 수강하셔서 국어와 수학을 같이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제가 실어놓은 문제가 기하도 하나 있긴 한데 사실은 선택 과목은 이제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 8문제가 거의 나올 유형들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특히 29번과 30번은 나올 게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과생들이 보통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고르잖아요. 대다수의 학생이 이제 미적분을 고를 텐데 예. 그 학생들 피해서 이제 피해서라면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기하를 고른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보다 기하에 확실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랐을 텐데 그러면 기하를 고른 의미를 살리려면 이 30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예. 물론 다른 선택 과목 그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선택자 마찬가지지만 이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는 선택 과목의 의미를 살리려면 선택 과목 무조건 다 맞추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나왔지만 공통 영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줘서 내가 안정적인 어떤 언덕을 만들어야 예, 공통 영역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등급 어떤 내 원점수라든지 표준점수가 많이 안 깨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30번은 지금 이 내적 문제인데 벡터의 내적의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볼 게 제가 봤을 땐 거의 확실하거든요. 예. 물론 뭐 지금 제 바뀔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번은 거의 벡터의 내적 문제가 나올 게 거의 한 90% 이상일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그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쭉 파가지고 예. 이건 다 기출문제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맞는 문제를 꼭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29번 문제도 기하는 쉽지 않았어요. 29번은 제가 문제가 길어가지고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29번이 사실 종이접기 문제거든요. 예,
종이접기 문제는 사실 뭐 중학교 때도 나오고, 예, 그 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종이접기에서 그 움직이는 점의 관찰을 묻는 게 이전 한 3개년 전인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27번에. 예. 근데 이번에 29번에 그게 나왔고, 그러니까 종이접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제진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이접기 문제가 수능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29번은 제가 봤을 때도 공간 내용에 관련된 뭐 정세학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나올 유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되니까 그 문제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모의평가 총평을 쭉 해봤는데, 예,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학 문제 풀이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번 모의평가는 저 1, 2단계 이외의 발상을 합쳐서 제가 개념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을 떠올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사실 연산적인 부분은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저 연산적인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그 1, 2번 개념적인 어떤 연결을 전개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이제 수능엔 또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게 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예상을 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일단은 예, 내가 채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른 학습을 기출문제도 있지만, 예, 그런 기출문제 아닌 것들 또 다양한 유형을 접해가면서 조금 접근성을 올려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저기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혜원 씨가 쓴 그 한 권을 완성한 수학이라 그래서 저기 미적분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저 수투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예, 저거를 꼭 한 번씩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 그 22번에 나온 거죠. 22번에 나왔던 게, 아이고, 22번에 나왔던 게, 이게 저 지금 리미트 저 표현이 저기 그 제가 방금 언급드린 책에 한 권을 완성한 수학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수능이란 게. 그래서 심화 개념서 제가 추천드린 책이니까 예, 한 번은 예, 뭐 꼭 그 책을 꼭 봐라는 아니지만 예, 최상위권이라면 한 번쯤은 좀 참고하셔서 시험에 들어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이제 모의평가 총평을 쭉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예,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10주 남았는데, 이제 제가 그 성적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상위권은 당연히 문제를 다 맞출각을 덤벼야 되고, 기출문제 학습도 많이 하겠지만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 3등급,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2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번 제외하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수능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3등급 아래의 학생들은, 예, 아래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5번부터 10번, 즉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또 다 맞는 문제를 바뀌었을 때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공통 영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5번에서 10번까지를 좀 맞추는 연습.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의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3월, 4월, 6월, 7월, 9월 5번의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이제 3등급 아래, 그러니까 그 아래 쪽의 학생들은 5등부터 10번까지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주관식에서는 16번부터 19번까지 틀린 문제가 있었는지, 예, 그것만 맞추는 문제를 바뀌어줘도 등급이 꽤 향상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지금 7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액션을 옮기시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아직 남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의평가 총평을 오늘 쭉 해봤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실지 제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이 강의 보시고 뭐 유튜브로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엄마학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연산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해요. 제가 애들이 요새 하도 시켜가지고 뭐 8자리 곱하기 7자리 이것도 지금 시도를 해서 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좀 제가 갖고 있는 연산의 원리들을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